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고된 하루 속에 소소한 행복을 찾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처음으로 남매가 찾은 고향집. 둘은 서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코끝에선 마른 흙먼지 냄새가 났다. 3년의 간격을 두고 아버지가 먼저, 그리고 어머니가 그 뒤를 따랐다. 두 분 모두를 떠나보낸 집은 안개 속에 표류하는 유령선처럼 공허하고 막막했다. 하영은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었다. 소리가 멈춰있던 시간의 고요를 날카롭게 핥히는 듯한 소리였다. 오빠 승재가 그 뒤를 말없이 따랐다. 마당 잡초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자라나 황량함을 더하고 있었다. 한때 아버지 오정혁이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텃밭은 이미 오래전에 이름 모를 들풀들에게 그 자리를 송두리째 내어주고 말았다. 어머니 윤희수의 손길이 닿았던 장독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망자의 비석처럼 줄지어 서 있었다.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네. 승재가 마른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마당에서 어떤 울림도 만들지 못하고 메마른 공기 속으로 무기력하게 흩어졌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늘 부모님이 앉아 담소를 나누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줄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다. 유품 정리라는 명목하에 온 것이었지만 실은 모든 것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집 안 곳곳에 스며든 부모님의 선명한 흔적을 마주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쓰시던 돋보기 안경, 아버지가 즐겨 입던 낡은 등산조끼, 벽에 걸린 빛바랜 가족사진,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남은 자들을 향한 무겁고도 서늘한 질책만이 남아있었다. 이 집도 이제 팔아야겠지? 하영이 애써 덤덤한 척 물었다. 승재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이 집이 단순한 시골집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은 그들의 유년 시절이 담긴 상자였고 부모님의 청춘이 녹아든 화석이었으며 한 가족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이룩된 작지만 단단한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이 집을 파는 것은 그들 역사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았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정리부터 하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승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지 쌓인 현관문을 열자 오랜 시간 고여있던 멈춘 공기가 훅 하고 끼쳐왔다. 햇빛이 들지 않는 거실은 한낮인데도 저녁 어스름처럼 어두웠다. 하영은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지만 전기는 이미 오래전에 끊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방을 맡아 정리를 시작했다. 승재는 아버지의 서재로, 하영은 어머니의 안방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방은 그녀가 떠나던 날 병원으로 실려가던 그 모습 그대로 시간이 박제되어 있었다. 단정하게 개켜진 이불,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 하영은 어머니의 낡은 옷장을 열었다.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남은 어머니의 채취가 코끝을 아리게 스쳤다. 순간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옷장 가장 아래 칸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던 하영의 손에 작고 서늘한 열쇠 하나가 걸렸다. 어머니의 경대 서랍에 늘 꽂혀있던 자물쇠 달린 작은 오동나무 상자의 열쇠였다. 늘 저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했지만 차마 열어볼 엄두는 내지 못했었다. 하영은 경대 앞으로 다가가 뽀얀 먼지를 손등으로 닦아내고 열쇠를 꽂아 조심스럽게 돌렸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다. 겉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영은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펼쳤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아니, 정확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쓴 일기 같은 슬픈 독백이었다. 여보, 잘 도착했어요? 당신 없는 첫날이 이렇게 지나가네. 승재랑 하영이는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두 아이 모두 당신을 많이 그리워해. 나는 아직 당신이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 금방이라도 마당에서 날 부를 것 같은데.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하영의 눈에 낯선 대목 하나가 들어왔다. 오늘 아이들이 나더러 이제 우리와 함께 서울로 가서 살자고 했어.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 들면서도 나는 차마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저 대문 기둥에 새겨진 우리 아이들의 키, 그리고 뒤뜰 감나무 아래에 우리가 함께 묻어둔 그걸 두고 내가 어떻게 이곳을 떠나. 대문 기둥에 새겨진 키 자국은 기억이 났다. 하지만 뒤뜰 감나무 아래에 묻어둔 것, 하영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짚히는 것이 없었다. 그때 서재를 정리하던 승재가 낮은 신음과 함께 그녀를 불렀다. 하영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승재의 손에는 낡은 가계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꼼꼼하게 기록한 것이 분명했다. 승재가 가리킨 페이지는 그들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꾸준히 자식들 결혼자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래 붉은 펜으로 쓰인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희수의 병원비 때문에 결국 손을 댔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내는 절대 아이들 돈은 안 된다고 했지만 나중에 내가 2배로 채워 넣으면 된다. 하영과 승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지병 하나 없이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다. 병원비라니? 그것도 아버지가 자신 몰래 가계부에 적어놓을 정도로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은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그들이 차마 자식들에게 내비치지 않았던 수많은 비밀과 슬픔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빠, 엄마 편지에 이상한 얘기가 있어. 뒤뜰 감나무 아래에 아빠랑 같이 뭔가를 묻었대. 두 사람은 홀린 듯이 뒤뜰로 향했다. 오랜 세월 집을 지켜온 늙은 감나무. 승재는 창고에서 낡은 삽을 가져와 나무 아래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딱딱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작고 납작한 철제 상자였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다. 승재가 힘을 주어 뚜껑을 비틀자 오랜 세월을 머금은 쇳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승재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차고 있던 이름표 팔찌, 하영이 유치원에서 처음 만들어와 삐뚤빼뚤하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쓴 작은 종이 카네이션, 그리고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작은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아주 오래전에,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젊은 날의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희수야, 그리고 훗날 이걸 듣게 될지도 모를 우리 아들딸에게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아주 오래전의 기록이었다. 승재와 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숨죽여 들었다. 이제부터 그들은 부모님이 남긴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3년 전,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아버지 오정혁을 떠나보낸 첫 겨울이었다. 하영은 퇴근길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 습관처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덜컹거리는 전동차의 진동이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신호음이 예전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힘겹게 받으려는 사람처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 윤희수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힘이 없고 낮았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그럼 먹었지. 텔레비전 보면서. 희수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간결했다. 잘 챙겨 먹었고 별일 없이 잘 있다는 녹음된 음성 같은 기계적인 대답. 하지만 하영은 그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깊고 어두운 외로움과 무기력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 차린 밥상에서 반찬은 몇 가지야? 국은 따뜻하게 먹은 거야? 그런 사소한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거짓말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라 믿었다. 날이 많이 추워 보일러 끄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 주무셔요. 괜히 난방비 아끼신다고 참지 말고 엄마. 알았어. 괜한 걱정 말고 너나 감기 조심해. 일은 힘들지 않고 전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피상적인 대화.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던지지 않았다. 정말로 괜찮으세요? 혹은 사실은 너무 힘들다. 같은 칼날 같은 진심은 늘 수화기 저편에 머물렀다. 서로를 핥힐까 두려워 그들은 무딘 말들로 서로의 주변만을 맴돌았다. 그 주 주말 승재와 하영은 본가에 내려갔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텅 비고 서늘했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가 그의 몸무게를 기억하듯 움푹 꺼진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관 신발장에는 그의 낡은 구두가 금방이라도 주인이 찾을 것처럼 놓여 있었다.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간절히 그리워하는 듯했다. 승재는 서울에서 가져온 두툼한 실버타운 안내 책자들을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머니, 계속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건 우리도 너무 불안해요. 여기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 희수는 안내 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에 고정되어 있었다. 싫어, 단호한 한마디였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여름에 넘어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어. 여기 혼자 계시다가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하영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희수는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 곁으로 갈 거다. 더 이상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어떤 슬픈 맹세처럼 들렸다. 승재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니,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불효자식 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 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희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내 아버지랑 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데요? 희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자식들은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흐려진 노인의 변명이라 생각했다. 그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무엇을 홀로 감내하고 있는지 그때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하영은 잠결의 거실에서 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살며시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달빛이 쏟아지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꼭 쥔 채 뒤뜰 감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자꾸 서울로 가자는데 그래도 우리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지? 그것은 혼잣말이 아니었다. 분명 그 자리에 없는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물음이었다. 하영은 차마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딸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기 전 어머니는 하영의 손에 반찬통 몇 개를 들려주었다. 유독 무거웠다. 엄마, 뭘 이렇게 많이 싸셨어요? 내 아버지가 네가 이 깍두기 참 좋아한다고 그랬어. 입맛 없어도 꼭 챙겨 먹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모든 말에는 네 아버지가라는 주어가 붙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아버지를 통해 자식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이 홀로 남은 그녀가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차에 올라 멀어지는 집을 보며 승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휴,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집이 더 세지신 것 같아. 하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는 그저 늙은 어머니의 외로운 집착이 답답하고 안타깝게만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것이 실은 죽은 남편과 맺은 숭고한 사랑의 약속이자 자신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는 것을 3년 후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5년 전 그해 가을,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던 날, 오정혁과 윤희수는 대학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젊은 의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벽에 걸린 MRI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두 사람에게 외계어처럼 들렸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만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심장에 밝히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희수는 남편의 품에 기댄 채 복도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만 다른 시공간에 갇혀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색을 잃고 낯설게만 보였다. 이제 저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기처럼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희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평생 단단하기만 했던 남편의 등이 작고 위태롭게 느껴졌다. 정혁은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희수야. 아직 시간이 있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둘만 알자.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승재도 하영이도 이제 겨우 자기 인생 시작했는데 나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어. 알았지? 희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자식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말 것. 그들에게 걱정이나 슬픔을 물려주지 말 것.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했다. 몇 달 뒤 정혁의 생일이었다. 승재와 하영은 케이크와 선물을 사들고 본가를 찾았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건강하게 곁에 있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승재가 내민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이제 이걸로 유튜브도 보시고 친구분들이랑 영상 통화도 하세요. 정혁은 고맙다며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쓸쓸한 빛이 감돌았다.
새로운 기계를 배울 시간이, 그것을 충분히 누릴 시간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만이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승재는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에 대해, 하영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 대해 한참 동안 불평을 쏟아냈다. 정혁과 희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어주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자신들의 고통은 이제 아이들의 사소한 고민 뒤로 까맣게 잊히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것이 서운하기보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정혁은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 속에서 먼지 쌓인 작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다. 그가 젊은 시절 아이들의 첫 옹알이를 녹음하곤 했던 낡은 물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공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사랑하는 희수야. 그리고 훗날 이걸 듣게 될지도 모를 우리 승재, 하영이에게 오늘 의사에게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을 들었다. 실감이 나질 않는구나. 아직 당신이랑 하고 싶은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산더미 같은데 시간이 없다니. 희수야, 미안하다. 나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다. 당신 혼자 남겨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 씩씩하게 잘 살아줘야 해. 아이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내 목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줘. 승재야, 하영아, 내 아들, 내 딸아.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너희를 키우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때로는 상처도 줬을 테지만 아빠는 늘 너희가 자랑스러웠다. 부디 엄마를 잘 부탁한다. 아빠가 없어도 엄마 외롭지 않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로 만들어드려라. 사랑한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녹음을 마쳤다. 그리고는 작은 철제 상자를 가져와 그 안에 녹음기와 아이들의 베넷 저고리, 낡은 사진 몇 장을 함께 넣었다. 그는 잠든 희수를 깨워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뒤뜰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감나무 아래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과 사랑,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그 안에 묻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아이들이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겠지? 정혁의 말에 희수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12년 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가 많이 왔다. 승재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와 있던 시절이었다. 26의 청년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첫 번째 좌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아들을 보는 정혁과 희수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희수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승재는 또다시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다. 정혁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승재야, 잠깐 나 좀 보자.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정혁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승재는 아버지가 어떤 질책을 쏟아낼지 마음속으로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아빠도 그 나이 때 그랬다. 네? 27이었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작은 공장이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나만 혼자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그때 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시더구나. 넘어지는 건 죄가 아니다.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게 죄다. 라고 정혁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인생이라는 게 말이다. 아들아,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야.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여기는 내 집이고 아빠랑 엄마 있잖아. 네가 세상 모든 곳에서 쫓겨나도 마지막으로 돌아올 곳은 여기야. 그러니 기죽지 마.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승재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이후 승재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고 몇 달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해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그 시절의 부모님은 그렇게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단단하고 안전한 방파제였다. 자식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돌아올 곳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대였다. 하영이 첫 연애에 실패하고 며칠 밤낮을 울음으로 지새웠을 때 희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딸이 좋아하는 따뜻한 팥죽을 끓여주었다. 그리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영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가슴 아픈 것도 다 지나고 나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음이 될 거야. 엄마도 옛날에 내 아빠 만나기 전에 속 꽤나 썩었어. 말도 못해. 희수의 유머 섞인 위로에 하영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녀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첫사랑의 아픔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시절 부모님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다. 승재와 하영은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다. 그 단단했던 지붕이 언젠가는 세월의 비바람에 조금씩 사가내리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들은 부모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믿었다. 딸깍 재생이 끝난 녹음기에서 작고 공허한 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남긴 긴 여운이 해질녘의 서늘한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승재와 하영은 뒤뜰 감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들을 시간 속에 박제해버린 것 같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그 빛은 늙은 감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슬픈 실루엣으로 만들어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하영의 가느다란 흐느낌이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오자 한 번 터진 둑처럼 멈출 줄을 몰랐다.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뒤늦게 알아버린 진실에 대한 충격,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부모님의 거대한 사랑 앞에서 느끼는 송구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다. 승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손에 들린 낡은 녹음기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니 머릿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무한히 반복 재생되는 듯했다. 애들한테는 짐이 되면 안 돼. 엄마를 잘 부탁한다.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혹은 이해할 수 없다고 치부했던 부모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내고 있었다. 그
그 그림의 이름은 사랑이었고 또 다른 이름은 희생이었다. 하영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어머니 희수가 했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내 아버지랑 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실버타운 입주를 권하는 자식들에게 그토록 완고하게 버티던 어머니. 그때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노인의 고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먼저 떠나는 남편과 맺은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사투였다. 남편의 비밀이 사랑이 깃든 이 집을 홀로 지키며 그의 흔적과 함께하겠다는 숭고하고도 외로운 맹세였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오빠는 어머니를 답답해하고 원망했다. 어머니의 깊은 속내를 헤아리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머니를 안전한 시설에 넣으려고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발상이었는지를 하영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버지의 생신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5년 전의 풍경도 떠올랐다. 자신은 직장 상사가 얼마나 싫은지, 승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한참 동안 불평을 늘어놓았었다. 그때 묵묵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아버지의 얼굴에 스쳤던 그늘의 의미를, 애써 미소 짓던 어머니의 눈가에 어렸던 슬픔의 정체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자식들의 사소한 투정마저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고통은 까맣게 숨긴 채 바보같이 하영이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두 분 다 너무 바보같이. 그제야 승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땅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우리가 바보였지. 승재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마른 흙먼지가 힘없이 피어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12년 전의 여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첫 직장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패배감에 젖어있던 26의 자신. 그때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묵묵히 담배를 태우며 위로를 건네던 아버지의 단단했던 등,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게 죄다. 그 말 한마디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아버지.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줄 것 같았던, 거대한 산과 같았던 그 아버지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가계부에 적혀있던 희수의 병원비라는 붉은 글씨. 어머니를 위해 자식들 몰래 결혼 자금에 손을 대야만 했던 아버지의 미안함과 절박함.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만 매몰되어 부모님의 시간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부모님의 늙음과 병듦을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여겼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두 분을 관리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다.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승재가 텅 빈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 집을 못 떠난다고 하셨던 거야. 하영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철없이 떠들 때 혼자서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흐느낌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그 그림을 함께 보며 웃어줄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이것은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초승달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승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철제 상자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성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어가자 그날 그들은 유품 정리를 멈췄다. 대신 거실에 둘러앉아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진 속에는 자신들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부모님이 있었다. 이제는 그 웃음의 의미를, 그 눈빛의 깊이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그저 행복이 아니었다. 수많은 희생과 인내와 사랑이 겹겹이 쌓여 완성된 눈물겨운 웃음이었다. 승재와 하영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래도록 앨범을 들여다보았다. 자신들이 놓쳐버린 부모님의 진짜 삶을, 너무 늦게 시작된 그들의 진짜 숙제를 이제 막 시작하는 참회의 시간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